안녕하세요.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분의 긴 편지를 받았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74세 한세진 님이십니다. 제목은 오랜 세월 뒤에야 꺼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진님의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시 된 한세진이라고 합니다. 문득 오래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나이 겨우 22이었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밤 이렇게 용기 내어 써봅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그저 제 가슴속 깊은 곳에만 간직했던 기억입니다. 때는 1973년 초여름 목포였습니다. 제가 22,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해였어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그 무렵엔 목포항 수의창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배를 고치는 일은 힘들고 위험했어요.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여름이면 뜨거운 철판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주머니엔 몇 푼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은 늘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 무렵 주말이면 항구 옆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르곤 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긴 머리에 얇은 책을 읽고 있던 그녀의 이름은 윤아경. 20살이었고 부산에서 올라와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보였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에 저렇게 맑은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한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공구 상자를 들고 그 찻집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실수로 상자를 떨어뜨렸어요. 공구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헛지겁 죽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함께 주워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였어요. 하경 씨가 스패너며 드라이버를 주워 제게 건네주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안가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서져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네,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찻집 나네다방에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정말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똑같은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더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담하게도 자리를 슬쩍 옮겨 그녀 근처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을 쥐며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어요. 저번에 공구 떨어뜨린 거 도와주셔서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하경 씨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 정도로요? 오히려 제가 방해한 건 아닌가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금세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하경 씨는 부산에서 혼자 올라와 간호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실수도 없고 기숙사도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 책을 읽곤 한다고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시집이에요. 요즘 김소월 시인 작품을 읽고 있어요. 저는 시라는 걸 평생 읽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경 씨가 좋아하는 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남해다방에서 만나는 게 우리의 약속이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하경 씨는 간호사가 되어서 어떤 곳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그녀는 가난한 시골이든 외딴 섬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하경 씨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꿈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꿈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굶지 않고 사는 게 전부예요. 그때 하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은요, 살아가는 마음에서 조금씩 생기는 거래요. 오빠도 성실하게 일하시잖아요. 그것도 멋진 거예요. 그 말은 제게 처음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했어요. 누군가 제 삶을 인정해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남해다방에서 시작된 만남은 점점 길어졌고, 이제는 항구 근처 벤치에 앉아 밤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으면 하경 씨는 실습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처음 주사를 놓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환자분이 고맙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배를 고치다가 손을 다쳤던 일, 선배가 알려준 기술을 혼자 해냈을 때의 뿌듯함,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요. 하경 씨는 실습 때문에 지친 날에도 저를 보면 금세 표정이 밝아졌고, 저는 가장 힘든 날에도 그녀의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청춘의 위로이자 지지였고 설렘이었어요. 하경 씨와 함께 있으면 제 인생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하경 씨가 물었어요. 오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나중엔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하경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모래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하경 씨는 부산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식 채용 제안을 받았어요. 그녀의 실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급여도 좋고 안정적이고 경력을 쌓기에도 좋은 기회였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부산으로 돌아오기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목포항 수리창에서 여전히 꾸준히 일하고 있었지만 임금은 낮았고 장래는 불확실했어요. 정규직도 아니었고 언제 일이 끊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스스로를 하경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될 거고 저는 그저 항구에서 배나 고치는 기술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경 씨는 제게 말했어요. 나는 오빠가 있는 목포가 좋아. 여기가 내가 행복한 곳이야. 부산 병원 제안은 거절할게. 하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발목 잡힐까 두려웠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분명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길 게 뻔했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경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하경 씨가 병원 실습 중 힘들어하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하경 씨는 환자 한 분을 떠나보내고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 앞에서 그녀는 슬펐고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정말 그녀에게 좋은 걸까? 그녀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녀의 가능성이 묶여버리는 건 아닐까? 하경 씨가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날 저는 바닷가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결심을 한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가. 너의 미래를 내가 막으면 안 되지. 하경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난 오빠랑 여기서 살고 싶어. 부산 병원은 거절할 거야. 그건 지금의 감정일 뿐이야. 저는 억지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엔 후회할 거야. 특히 너는 더 그럴 거고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경 씨가 소쳤습니다.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함께 있으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너의 부모님도 반대하실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나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하경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바람만 부는 해안길에서 우리의 마지막 밤이 흘러갔어요. 그저 옆에 앉아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행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하경 씨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멀리 건물 뒤편에 숨어서 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돌아서서 걸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세한 감정은 잊힌 줄만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하경 씨가 제게 준 건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이었다는 거요. 청춘의 방황 속에서 저는 하경 씨를 통해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감정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경 씨가 저를 믿어줬던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대형 조선소로 옮겨 정규직이 됐고 작지만 제 집도 마련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으며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고 조용한 인생을 보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줬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요. 누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인생이었겠지만 제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여름의 바닷가와 하경 씨의 밝은 웃음이 늘 잔잔한 파도처럼 살아 있었어요. 가끔 바다를 보면 그때 그 벤치가 떠올랐고 목포항을 지날 때면 남해다방이 있던 자리를 무심코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 다방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지만요. 이제 74시 된 어느 밤 저는 그 필름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 글을 씁니다. 하경아, 그날 바닷가에서 잡았던 내 손 지금도 기억난다. 우리는 22이라는 숫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지만 또 모든 게 불안했던 나였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의 주인공이었음을 이 방송을 통해 조용히 전하고 싶어. 남해다방 앞에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제 서랍 속에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오직 나만 간직한 우리의 순간이죠.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말할게. 고맙고 미안했어. 내가 너를 떠나보낸 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어쩌면 평생의 후회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더 넓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 여름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계절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 나는 덕분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 부디 너도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게. 그 여름 정말 고마웠어. 목포에서 한세진 올림. 여기까지가 한세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를 하경님께 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한켠에 따뜻한 기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